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친환경적이고 짧은 거리 이동을 할 때 참 편리한 이동수단이죠. 전동 킥보드 도심에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는 효과도 있고 관련 신산업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이 됐는데, 아무리 신산업, 신기술이라고 해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부작용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사실 전동 킥보드 도입 초기부터 안전 규제와 단속 근거가 미비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요. 역시나 사고 발생률이 계속 늘고 있다 보니 시민들의 불안과 민원이 급증합니다. 지역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기야 서울시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마포구 서교동 홍대 레드로드, 또 서초구 반포동 학원가 일대 이 두 곳에서 전동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하겠다 발표했는데, 업계 입장에서는 무조건 규제하는 게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기술 발전만큼 규제나 책임의식,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더 나아지지 않는 것 같죠. 기술과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안전과 공공질서가 반드시 담보돼야 하는데요. 이번 시범 사업은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5월 13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지주대를 세우고 웃거름 주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유쾌함과 기발한 센스가 돋보이는 마케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들 지금부터 부지런히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저희가 답변 드릴게요. 네, 5월인데도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정말 춥게 느껴집니다, 관장님. 농작물 냉해 피해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텃밭 농사하기 요즘에 괜찮을까요? 작물을 이미 이제 심으신 분들이 많아서 밭에 가실 때마다 왜 이렇게 빨리 안 자라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나 봐요. 그래서 좀 냉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좀 최저 기온이 오늘부터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올라가긴 했지만 사실은 성장하기에 적합한 온도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뎌 보일 거예요. 하지만 기온이 또 올라가면 또 폭풍 성장하는 시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애태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텃밭 농사를 하면서 좀 주기적으로 농사일과 관련해서 살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주기적으로 해야 할 일 먼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할 일은 미리 지주대를 세워줘야 하는 겁니다. 작물이 위로 길게 자라면서 옆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묶어줘야 합니다. 고추는 일렬로 심으셨다면 그 줄의 양쪽 끝에 지주대를 세우고 2개 또는 3개의 포기마다 그 사이에 1개씩 이렇게 지주대를 세웁니다. 네. 지주대를 세울 때는 단단하게 박아야 합니다. 비가 오면 땅이 물러져서 쉽게 쓰러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노끈으로 단단하게 묶어서 작물이 사이로 들어가도록 2줄을 지그재그로 엮으면서 이렇게 지주대마다 매듭을 지어 묶어줍니다. 모든 포기에 지주대를 다 세우는 게 아니라 듬성듬성 세워서 그걸 끈으로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1차로 묶어준 다음에 작물이 더 자라면 아랫줄을 풀어서 성장한 만큼 위로 올리든지 아니면 2차로 위에 또 다시
노끈을 성장한 폭기에 맞춰서 다시 묶어주기를 반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주대를 꼭 세워줘야 하는 작물 그런 것 중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관장님? 일반적으로 씨앗으로 파종한 것들은 뿌리를 먼저 깊게 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모종으로 심은 포기들은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토마토의 경우에는 고추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묶어주기도 하고요. 만약 몇 폭이 되지 않거나 일렬로 심지 않은 경우에는 한 포기당 하나씩 지주대를 세워줍니다. 이때 포기에 바짝 붙여서 지주대를 세운 다음에 노끈으로 지주대에 묶어주는데요. 이때 지주대와 작물의 줄기가 닿도록 묶는 것이 아니라 팔자 모양으로 묶어줘서 팔자가 위에 동그라미 아래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밑 동그라미에 작물이 아래 동그라미에 지주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묶어줍니다. 이렇게 해야 작물 줄기와 지주대가 서로 닿지 않아서 바람이 불어도 작물이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네, 이정환 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박영재 관장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듣고 배우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좋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까 팔자로 묶어줘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토마토와 고추는 팔자로 이렇게 묶어주고 또 어떤 작물들의 지주대를 세워주나요? 이와 같은 넝쿨 작물의 경우에는 지주대를 비스듬하게 세워서 지주대가 마주보고 겹쳐지도록 영어로 A자형 또는 이제 합장식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노끈으로 오이 동굴손이 잡을 수 있도록 얼기설기 엮어주기를 하면 오이가 잡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올려서 심는 오이나 호박의 경우에는 뿌리가 한쪽에만 내리기 때문에 물가뭄을 좀 겪게 돼요. 그래서 자주 물을 주어야 하고요. 네. 물을 주기 힘든 조건에서는 줄기가 땅을 기어가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기어가면서 마디마다 땅에 뿌리를 내려서 가뭄을 덜 겪게 합니다. 줄기가 땅을 기어가게 얼기설기 이게 사실 말로만 들으니까 네. 어떤 모양인지 어떤 모습인지 되게 어렵네요, 관장님. 네. 어떤 거죠?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작물을 이렇게 땅을 기게 하는 방법은 넝쿨이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뿌리를 뻗어나가면서 계속 내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가뭄이 적어요. 근데 이렇게 위로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심는 경우는 뿌리가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이 마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물을 관리하든지 아니면 점적 관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물이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는 넝쿨이 말씀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땅을 좀 기어가게 떨어뜨리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아, 네. 그 작물마다 지주대 심어주는 방법이 다 다른 걸 알았는데 이렇게 지주대를 세우고 웃거름도 줘야 하는 시기라고요, 지금이? 네. 보면은 비가 좀 자주 오는 편이긴 한데요. 보통 비가 오기 전에 웃거름을 주기에 좋습니다. 심고 2주 정도 지나면 또는 3주 정도 지나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모종 때 없었던 새 잎을 내기 시작합니다. 네. 이런 때를 어른들은 작물이 드디어 땅 냄새를 맡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이제 이럴 때 이제 심은 곳에서 자리를 잡을 준비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부터 웃거름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보통 3주 정도 또는 2주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주게 되는데 비가 오기 직전에 주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 웃거름은 어떻게 주나요? 작물 줄기가 닿지 않게 작물 주변에 동그랗게 홈을 판 다음에 거름을 한두 줌씩 이렇게 뿌려주고 주변에 흙으로 덮어줍니다. 일반적으로 작물들이 해가 작물의 정중앙에 있다고 했을 때 작물이 들이오는 그늘을 따라서 이렇게 홈을 파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숲그늘 또는 이제 캐노피라고 얘기하는 데인데요. 그걸 따라서 잔뿌리들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이렇게 웃거름을 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가 올 때 거름을 주게 되면 이렇게 스며들어서 뿌리를 통해서 작물이 잘 거름 성분을 잘 흡수합니다. 그래서 성장에 도움이 되고요. 반면에 비가 올 때는 가급적 밭에 가시더라도 먼 발치에서 지켜보시고
고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고랑에 들어가면 땅이 물러서 이렇게 푹푹 들어가고 이게 푹푹 들어간 자리마다 오히려 물을 빠지는데 방해가 되는 물이 고이기 때문에 물 잘 안 tum봉이 빠지나 생기는 봐요. 거죠. 예. 그렇기도 하고 또 흙이 밟음으로써 이제 이게 건죽이 되기 때문에 비가 물이 빠진 다음에는 오히려 흙이 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그런 이제 이 현상을 나타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웃거름을 주고 비가 올 때는 밭에 나가지 않는 게 좋군요. 네. 그런데 비가 오면은 물이 잘 빠지는지 살펴볼 것도 있잖아요. 네. 배수를 위해서 고랑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밭에 물이 고이면 3일 정도에는 물이 빠져야 정상이거든요. 네. 근데 물이 빠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물이 고였던 자리에 흙탕물에 앙금이 모여 있거나 요즘 같은 송화가루 많이 날린 경우에는 송화가루가 이렇게 짙은 태를 그리면서 물 빠짐이 좋지 않다는 것을 표시해 주기도 합니다. 네. 이런 자리는 다른 곳에서 흙을 퍼다가 부어서 고르게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고랑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수확을 해야 할 것도 있을까요? 일찍 심으신 상추나 허브와 같은 작물들은 이제 쑥쑥 자라기 때문에 수확을 벌써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첫 상추 수확. 허브는 네. 이제 수확해도 되네요. 네네. 수확을 게을리하게 되면 잎들이 처지고 또 억세져서 못 먹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허브라든지 위로만 자라고 옆으로 퍼지는 가지치기를 많이 못하고 결국 꽃대를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꽃대 올리면 수확 못하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꽃대 올리면은 네. 왜 수확을 못하죠? 질겨지나요? 상추는 아래 큰 잎부터 위로 이렇게 수확해 올라가고 또 바질이나 쑥갓, 아욱과 같은 작물들은 위에 생기는 고갱이를 수확을 합니다. 5월 중순쯤 되면 이런 고갱이들을 수확하지 않으면 꽃대를 올린다는 의미고요. 네. 그리고 상추는 질겨져요. 빨리 수확하지 않으면. 그래서 10cm 이상 자랐을 때는 열심히 부지런히 수확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5월 중순쯤 되면 쪽파 윗잎이 노랗게 되기 시작하는데요. 뿌리채해서 말려서 가을 재배용 종잣뿌리를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캔 쪽파는 양파망에 넣어서 말려두었다가 장마가 그친 7월부터 9월 사이에 다시 파종해서 김장용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순지르기인데요. 어떤 거요? 네. 순지르기요? 네, 이건 또 어느 방송 시간을 좀 잡아서 작물마다 다 달라서 굉장히 어려운 분야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다음 또는 이제 다른 방송 시간을 통해서 한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도 순지르기 예고를 해드려야 되니까 네. 짧게 순지르기가 뭐 어떤 건지만 설명해 주세요. 작물을 위로 키울 건지 아니면 옆으로 퍼지게 할 건지, 예, 그리고 열매가 달리는 줄기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세히 알려주세요, 관장님. 네. 네,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미처 답변 못해드린 사연과 질문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1379님이 잡초 쇠뜨기가 텃밭에 무성해서 작물을 키우는데 고민입니다. 인체에 해로운 농약 말고 이 쇠뜨기 제거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네. 쇠뜨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산 근처에 밭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생기는데요. 이게 굉장히 잡기가 힘듭니다. 땅속 줄기로 번져 나가거든요. 보통 이제 쇠비름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비슷하게 이름이 비슷해서 이제 뽑아내면 괜찮은데 쇠뜨기는 땅 속에 정확하게 한 25cm 정도의 그물망처럼 이게 땅속 지하경을 통해서 이렇게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제거하기는 제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어떡해요? 농약을 치면 되나요? 그 농약 말고 방법이 있을까요? 오히려 이제 낙엽이라든지 이런 걸로 두툼하게 한 30cm 정도, 10cm 이상, 30cm는 좀 심하고 한 10cm 정도로 두툼하게 낙엽으로
멀칭을 해주는 덮어주는 땅을 덮어주는 방식으로 해주면 네. 좀 올라오는데 장애를 만들어서 지하경들이 이제 죽는 그런 것을 이제 노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덮어줘서 못 자라게 하는 거네요. 네네. 네, 좋습니다. 5315님이 생강이 뿌리는 많이 나왔는데 싹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심은 지 3개월 정도고요. 화분에 심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벌써 3개월 전에 이렇게 심으신 분이 계시네요. 아, 원래 생강은 언제 심어야 해요? 생강은 요즘 이제 지금 한참 심을 때죠. 아, 지금 심을 때예요? 네네. 그래서 아직 싹이 안 나온 걸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생강이 보통 이제 고온 작물이라서 네. 보통 이제 4월 말 5월 초에 심기 시작하거든요. 아마 기온이 충분히 하지 않을 때 이렇게 심었기 때문에 아직도 작물이 땅속에서 살아는 있지만 적당한 온도를 기다려서 싹을 낼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5315님이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네, 싹이 그렇죠. 나올까요? 네. 아, 근데 벌써 뿌리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셨다 그러니까 벌써 한번 파보셨나 봐요. 죽었나 살았나? 네. 만약에 그렇게 중간에 네. 파보면 어떻게 돼요, 원장님? 뿌리가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아. 그래서 사실은 생강은 노지에 적당한 시기 4월 말 5월 초에 심어도 싹 나오는데 오래 걸립니다. 아, 그래요? 보통 2달, 느리면 3달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장마철쯤 됐을 때 이렇게 죽순 올라오듯이 뾰족하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네. 생강이 워낙 싹이 나오는데 오래 걸린다는 점 미리 알아두시고요. 지금 질문하신 분은 너무 일찍 심으신 게 아닌가 한번 걱정이 됩니다. 네, 5315님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네. 그리고 8937님이 통영 안정에서 텃밭을 하고 있습니다. NK 비료를 새싹이 나기 전까지 줘도 되나요? 저도 검정 비닐이랑 부직포 사용하고 있는데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뒤에 나오는 검정 비닐 부직포 부분은 아마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비닐이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점 이런 것들 얘기하셨더니 네. 얘기했더니 아마 이제 본인이 이제 반성하는 그런 그런가 봐요. 멘트를 주신 것 같아요. 네. 질소 칼륨 NK 비료는 주로 밭을 만들기 전에 작물을 심기 전에 밭을 만들 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밑거름으로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새싹이 좀 나고 나면 이후부터는 이제 웃거름의 형태로 이렇게 줘야 합니다. 2, 3주 간격으로 이제 주는 거고요. 그러면 새싹이 나면 비료를 바꿔야 되는 거네요? 아니요. 같은 비료를 같은 비료로 옷걸음으로 주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새싹이 나기 전에 이렇게 주게 되면 아무래도 비료에 따라서 비료가 좀 그 가스를 내면서 새싹을 말려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오히려 새싹이 나기 전에 밑거름으로 주셨다면 이후에 새싹이 나서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 옷걸음 주는 시기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은 더 잘 자랄 것 같아요. 7895님이 오이와 호박에 진딧물이 날립니다. 효과적인 친환경 퇴치법 알려주세요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느 지역인지 모르는지 좀 날이 좀 풀려서 네. 이런 오이나 호박에 진딧물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아, 날이 좀 풀리면 생기는 건가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오이나 이 진딧물이 이제 다양한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성 질병을 매개하는 그런 매개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진딧물은 생기는 대로 바로 이렇게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살충제나 이런 것을 쓰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친환경 방법을 이렇게 권해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주변에 있는 자재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우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유하고 물을 1대1로 섞어서 분무기로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보통 진딧물은 이런 호박이나 오이 잎에 뒷면에 있거든요. 네. 윗면에 없고 뒷면에 있기 때문에 잎을 하나하나 들쳐가면서 이렇게 뿌려주시면 진딧물의 호흡을 막아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우유하고 물하고 1대1로 섞는 방법 말고도요. 가정에서 쓰는 주방용 세제
한 1리터에다가 주방용 세제 2방울 정도 이렇게 떨군 다음에 강하게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거품 모양이 나겠네요. 거품이 미세하게 보일 정도로 네네. 흔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보통 그 손 힘으로 안 되면 믹서기에 돌려도 됩니다. 아, 그 정도로 거품을 내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걸 잎사귀 뒷면에다 이렇게 뿌려주면 진딧물의 호흡을 방해를 해서 죽게 됩니다. 와, 물하고 우유, 예. 주방세제. 근데 이게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으니까요. 네. 없어질 때까지 자주 뿌려주는 방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군요. 진딧물 색상이 이제 초록색이나 뭐 이런 밝은 색이었다가 갈색으로 색상이 바뀌면 네. 죽은 거예요. 아, 갈색이면 붙어있다 생각하면 하더라도 죽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오, 정말 꿀팁을 알려주셨어요. 또 3582님이 어른들이 여름 상추는 싹이 잘 안 나고 잘 자라지도 않는다라고 했는데 요즘 상추 심어도 이게 늦지 않았나요? 씨앗으로 심어도 될까요? 네, 상추는 좀 서늘한 날씨를 좋아하는 작물이라서요. 네. 25도 이상 올라가면 발화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은 뭐 최저고 기온도 그 정도까지는 안 되니까요. 네. 심으셔도 되고요. 씨앗으로 걱정이 되시면 요즘 이제 모종 많이 나와 있으니까 모종으로 심는 방법을 택하셔도 됩니다. 아, 그러네요. 네. 또 시간이 남은 관계로 다른 질문 또 살펴볼게요. 8273님이 부천에서 양파밭에 검정 비닐로 멀칭을 했는데 지금 이 시기에 햇빛을 잘 보기 위해서 비닐을 벗겨줘야 알이 잘 듣는다는데 맞을까요? 참고로 그늘은 있습니다. 이게 알이 잘 듣는다, 이건 또 무슨 말이죠, 관장님? 이제 양파가 커진다는 의미인데요. 아, 네. 아무래도 지금 양파가 커지려면 땅속 지온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것 때문에 지온이 좀 낮춰져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햇볕이 나고 그러면 오히려 검정 비닐이 지온을 올려주는 그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네. 잘 자라고요. 지금은 크게 하기 위해서는 비는 자주 왔으니까 물은 걱정이 없고요. 마지막 웃거름을 지금쯤은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확을 앞둔 한 3주 전까지는 웃거름을 해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 웃거름을 좀 해주셔서 성장을 좀 폭풍 성장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르게 살펴볼게요. 1198님이 늙은 호박 속 애벌레 안 나오게 할 수 없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그 호박 과실파리라고 하는 파리인데요. 네. 그게 보통 애호박일 때 산란관을 호박에다 꽂고 이렇게 알을 쓸어요. 그래서 늙은 호박, 딱딱한 호박이 됐을 때 여기에서 이제 알이 깨서 파먹거든요. 호박 안을. 네. 근데 이런 호박 과실파리를 없애려면 주로 이제 거름이 너무 미숙 퇴비, 그러니까 냄새 나는 퇴비를 안 쓰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좀 둘러보시면 하늘탈이라고 하는 네. 중간 기주식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호박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참외만한 크기의 노란 열매로 익어가는 그런 덩굴식물이에요. 호박 과실파리가 여기서 중간 기주식물로 삼고 있다가 호박이 익어갈 때쯤 호박이 열리면 거기로 호박으로 옮아오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하늘탈이라는 그런 넝쿨 야생 잡초가 있으면 그것을 제거해 주는 것도 이런 호박 과실파리 피해를 막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답변 못 드린 질문들 저희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해드릴게요.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또 뭘 필요로 하고 가치를 느끼는지 트렌드를 읽고 마케팅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은 유쾌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마케팅 사례들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감동적인 영화의 평점을 눈물의 양으로 매긴 그런 휴지 브랜드가 있다고요. 네, 요즘은 영화 추천하는 방식이나 평점을 매기는 방식도 좀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별점을 매기는 게 아니라 리뷰를 남기기도 하고 내 취향에 맞게 큐레이션을 하는 등 이렇게 추천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이트에서 영화의 감동 정도를 크리넥스 점수라는 이름으로 매긴 마케팅이 화제예요. 네. 이 크리넥스 점수는 말 그대로 영화를 보고 느꼈던 감동을 눈물의 양으로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감정 평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별점 대신에 한 방울에서 5방울까지 내가 흘린 눈물을 기반으로 점수를 매기고 다른 사람들의 눈물 점수와 내 점수를 비교해 볼 수 있게도 했는데요. 네. 이 눈물로 평점이 매겨진 영화 하단에는 이 휴지 브랜드의 구매 링크를 연결을 해둬서 이 영화를 보기 전에 휴지를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한 센스 있는 마케팅입니다. 그럼 네. 별점이 아니라 눈물점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영화를 아직 안 본 사람들도 이 눈물 점수를 기반으로 감정적인 대비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판매하는 휴지의 양도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실제 감상자들의 리뷰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해졌다는 게 특이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울었는지를 정량화해서 이 영화를 볼 때 휴지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휴지 브랜드가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제 만든 캠페인인데 우리는 단순히 휴지를 판매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들은 우리 생활의 모든 순간에 필요하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이 영화 평점 캠페인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감정을 나눌 때에도 필요한 제품이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티슈로 연결을 시킨 점이 기발했고요. 그렇죠.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휴지가 필요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감동적인 영화를 찾고 계신다면 크리넥스 점수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말로는 감동적인 영화라고 했는데 얼마나 슬픈 영화인지 그러니까요. 네, 살펴볼 때 보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눈물을 흘릴 것을 대비를 해서 휴지를 사두게 하는 그런 마케팅이었는데 이게 정말 기발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요. 손님들이 커피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는 카페를 소개해 준다는 게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비싼 가격을 원한다는 거죠? 네, 사실 손님들이 이제 고객들이 비싼 가격을 더 좋아한다라는 게 좀 감이 오지 않으실 것 같긴 한데 네. 이 삼청동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커피 가격을 매주 마지막 금요일에 코스피 지수에 따라서 조정하는 독특한 가격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종가가 2,583.27포인트였다라고 하면 그 다음 주 아메리카노와 에스프레소 가격은 2,580원으로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커피 가격이 오르면 기분이 나쁜 것보다는 주식시장이 상승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또 가격이 내리면 저렴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으니까 일종의 위안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스피가 3,000원이 될 때까지 이 가격 정책을 유지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 고객들이 좀 그 카페를 방문하면서 그 코스피 지수도 보고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또 주식 가격이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도 사실 기분이 좋고 그렇죠. 떨어지면 저렴하게 먹으니까 또 기분 좋고 네. 이러나 저러나 기분 좋은 카페인 거네요. 네. 근데 되게 기발한 것 같아요. 커피 값이 올라도 기분 괜찮을 좋을 것 것 같죠. 같으니. 네. 네. 또 있을까요? 네, 한 고깃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식 장에 따라서 주류 서비스를 다르게 주는 이벤트를 시행해서 이제 인근 직장인들한테 인기를 끌었는데요. 네. 코스피가 전일 대비 상승하면 샴페인을 한 병 주고요. 전일 대비 하락해서 마감하면 소주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이벤트입니다. 오. 그래서 후기를 보니까 소주를 마시고 싶은 날에는 은근히 코스피가 좀 떨어지기를 기다렸다라는 귀여운 반응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같은 상품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경우는 편의점과 백화점처럼 이렇게 유통 판매처가 다르거나 네. 혹은 신선식품 유통기한이 마감이 임박해서 세일을 하는 정도인데요. 소비자가 정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아니면 가격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 특히 가격을 올리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제품과는 상관이 없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경제 지표와 소비를 연결한 창의적인 사례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는 오르나 내리나 또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그런 마케팅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에 소비자들이 민감한데 가격이 올라도 참 즐거울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이게 약간 고깃집과 카페의 네. 공통점인 것 같아요. 굉장히 기발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고가의 제품을 잠깐 써보게 하는 재미있는 사례가 있다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세계 최초로 두바이에서 스마트 향수 자판기가 등장을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고급 향수를 간편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마케팅 전략입니다. 근데 자판기라고 해서 내가 돈을 넣고 물건을 선택하면 그 향수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원하는 향수와 분사량을 선택하면 네, 내 손목에 직접 뿌릴 수 있는 자판기입니다. 그 자판기에 손을 갖다 대고 있으면은 뿌려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 병에 수십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고급 향수들이 포함돼 있어서 평소 가격 때문에 구매를 망설였던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도 있고요.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나 혹은 백화점이나 매장에서 내 몸에 직접 시향하기 민망한 순간에 유용할 것 같다라는 반응들도 있었는데 네, 그러네요.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 네, 깜빡할 때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 이용하는데 3-4천 원 정도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나에게 맞는 향인지 직접 경험을 해보자 하는 그 소비 트렌드와 잘 맞아떨어진 사례입니다. 사실 향수를 몸에 뿌렸을 때 또 향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내 몸의 온도마다 또 향이 또 다르게 느껴진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자판기가 우리나라에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바이에서 올해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얼른 도입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백화점 가게까지 가기가 그럴 때 그리고 백화점에서 시향할 때 몸에 뿌리기 좀 민망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런 그 흐름들이 향수에만 국한되는 건 아닌데요. 또 고급 향수처럼 취향을 파악하기 어렵고 병당 가격이 비싼 부담스러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네, 바로 와인인데요. 와인도 한 병을 다 사기는 좀 그렇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 자판기를 통해서 한 잔씩만 마셔볼 수 있는 매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 유럽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한 잔씩 따라 마실 수 있는 와인 자판기가 늘어나고 있어서 적은 비용으로 한번 맛보는 경험 소비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험 소비들이 소비자 자신도 몰랐던 내 소비 욕구를 건드리는 새로운 마케팅 아이디어로 확장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맛보고 이거 괜찮네 이렇게 건드린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실패도 줄어드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좀 좋은 마케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또 이번에는 동물원에서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은 경험 그런 걸 주는 곳이 있다면서요. 어딘가요? 바로 동물복지 본보기 동물원이라고 불리는 청주동물원인데요. 네. 이 동물원에서는 좁은 공간은 더 이상 동물 사육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동물들을 자연 방사하거나 더 넓고 쾌적한 생활 공간으로 이동시켜서 동물을 위한 동물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별칭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공간 곳곳에는 좁은 공간을 더 이상 동물 사육에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안내판도 같이 설치해둬서 동물의 복지 또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청주동물원에서는 2019년 기준으로 85종의 516마리였던 동물이 5년이 지난 2024년 기준 절반 정도 감소한 290마리가 살고 있어서 같은 공간 안에 동물 수를 확 줄여서 동물들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지 않게 만들어준 거네요. 네. 근데 이 좁은 공간, 이 죽은 공간을 그냥 놔두기만 한 게 아니라 비워진 공간에 사람관이라고 하는 독특한 전시 공간을 꾸며놨어요. 사람관이요? 네, 물론 사람을 넣을 순 없으니까 비워둔 공간이고요. 네. 이 공간은 원래 스라소니가 살던 사육장인데 사람관으로 만들면서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들어가서 동물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동물원 그 입구를 열어두고 그 안에 들어가서 동물이 돼서 네, 관람객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체험도 해보고 그 안에 환경도 직접
한번 보고 느끼는 건데 네. 이 동물원에 가면 그 우리 앞에 동물에 대한 특징을 언급한 팻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관 앞에는 집에 가도 볼 수 있음. 또 엄마 말을 안 듣는다라는 그 사람에 대한 그런 팻말이네요. 네, 이런 재치 있는 멘트들을 써둬서 직접 체험을 하는 고객들도 그리고 관람객들한테도 재미를 주는 이벤트입니다. 네. 네, 그래서 관람객들한테 우리 인간도 동물의 일원이다라는 메시지를 이 직접 동물원에 가서 체험할 수 있게 한 기발한 아이디어이고 또 볼 수 있는 동물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람객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정말 센스 있는 마케팅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팻말을 본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그게 또 마케팅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관람객이 늘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지폐를 훼손을 해서 굿즈를 만든 이상한 업체를 또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왜 돈을 가지고 굿즈를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지폐 훼손하고 아까운데 저 줬으면 좋겠는데요. 맞아요. 그리고 다들 그런 반응을 했어요. 도대체 이 굿즈를 만든 담당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네.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아마 회사를 들으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바로 조폐공사에서 네, 굿즈를 만들었는데요. 지폐도 진짜 돈이긴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아니고 훼손돼서 더 이상 재기능을 못하는 지폐, 또 지폐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화폐 부산물 등을 모은 거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버려지는 화폐 부산물이 연간 500톤 정도의 양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는 쓰레기도 줄이고 조폐공사라는 정체성을 살린 굿즈 아이디어가 바로 지폐를 활용해서 만든 굿즈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볼펜 같은 일반적인 굿즈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이 돈을 갈아서 만든 돈방석 굿즈도 있고요. 우와. 네, 돈으로 가득 채운 시계도 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불량 지폐들을 활용해서 굿즈를 만들고 판매하는 일종의 친환경 캠페인이 미국 중앙은행에서 먼저 실시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단순히 지폐를 잘게 잘라서 베개 속을 채우거나 뭐 톱밥으로 활용한다던가 이런 단순한 활용을 했는데 네. 국내에서는 굿즈도 만들고 베개 그 속을 만들어서 베개를 증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임을 다한 지폐들도 역시 쓸모가 있다는 걸 보여준 재미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돈방석 굿즈 같은 경우에는 선물로 줘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네. 또 굿즈 하나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입히면 감동도 재미도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형광펜으로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남긴 브랜드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네, 독일의 필기구 브랜드 S사가 형광펜으로 전 세계에 공감을 이끌어냈는데요. 이 캠페인 이름이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하게 하자입니다. 우리가 문서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형광펜으로 칠하는데 네. 이 기능만 보여준 게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도 함께 드러냈어요. 그래서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서 역사 속 인물들 중에 조명을 받지 못했던 여성들을 이제 펜으로 강조해 준 건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수학자이자 나사의 우주비행 궤도 계산을 맡았던 캐서린 존슨이 네네. 일하는 모습을 찍힌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배경처럼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그녀를 제외하고는 모두 백인 남성이었고요. 그래서 이 캐서린 존슨의 얼굴에 굵은 노란색 형광펜 선을 그어서 그녀를 강조하고 사진의 의미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봤거든요. 맞아요. 그 영화 속 주인공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펜을 어떻게 팔 것인가가 아니라 형광펜의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이 소외받던 여성들에게서 찾은 것이 인상적이고요. 네. 네, 이 캠페인이 세계 주요 광고제를 휩쓸면서 브랜드 이미지도 바뀌고 소비자들에게도 형광펜이 단순 문구 제품 이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하게라는 메시지를 네. 확실하게 보여준 사례인 것 같습니다. 형광펜 본질 정말 잘 살렸네요. 정말 유쾌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들 살펴봤습니다.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낮엔 초여름 더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기온 변화가 크니까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전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월급을 받은 혜빈 씨는 가족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부모님께 멋진 봄날을 선물해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빠의 전동 휠체어를 실을 렌터카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슬로프 탑재 차량 무상 대여 서비스를